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수회담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뭐 잘리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필요곡절이죠.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고 영수회담이라는 건 참 옛날 용어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야 대표들이 만나고 그 이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진짜 여당의 대표냐 하는 거 가지고 뭐 해석 가지고 맨날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여러 명이 만나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 또 해석과 브리핑을 놓고 또 완전히 또 머리 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림 자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싸우고 하지만은 만나면서 하는 물밑 대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화가 토시 하나까지가 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생이라는 화두를 물론 양쪽 다 내놓지만 민생은 일단 표면적인 거고 네. 실제로 얘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그것이 사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깊고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또 배우자들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굉장히 많은 물밑 접촉이 있고 그런데 물밑 접촉의 결과는 좀 부정적입니다. 영수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 그렇죠. 영수회담도 그렇고 그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는 지금 뭐 양쪽이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씨 쪽이나 윤 씨 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부부가 다 지금 리스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결합이 돼 있고 이것을 놓고 물밑 접촉을 굉장히 세게 하는데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기류가 뭐 너무 강하고요. 그래서 이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 이달 19일에 있을 엘리자베트 여왕 장례식과 그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있게 될 여야 대표들이 모두 다 모이는 다수의 대표 그리고 이제 싸우는 것은 그건 1차하고 2차에는 소수의 여야 대표만 만나자 뭐 이렇게 되겠죠. 되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걸 놓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많이 제안을 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월 말이나 아니면 월 초나 해서 이루어지겠죠. 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그 의도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1대1 회담을 거절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영수회담이라는 건 사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는 그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는 실질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대표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봐요. 이미 민주당 스스로도 당원 당규에 어떻게 보면 그 수사의 대상자가 될 때는 그 직무집행 정지라는 그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것까지 고쳐가면서까지 지금 본인이 그 직무집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당 대표가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결과적인 핵심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라는 거예요. 범죄 혐의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줄줄입니다. 네. 그럼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있느냐는 그 원론적인 문제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건 민주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민생을 위해서도 아니죠. 본인 스스로 피의자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그 방탄의 또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본인과 민주당이 동일체인 거를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면서 이 범죄가 마치 그 정치 보복인 것이냐, 자기가 희생양의 마치 주인인 것이냐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는 게 뻔히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말도 안 된다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응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예. 예, 그리고 진짜 하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는 뒤로 빠지시고 예. 예,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하면 그거는 뭐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표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대표를 원래는 직무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정지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걸 또 꼼수를 피워가지고 하니까 예. 일단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들 보시기에 생각할 때 저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빠지고 아. 뭐 대표인데 뭐 대표를 하지 마라 해봤자 대표를 세우셨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 힘으로. 그러니까 빠지시고 다른 분이 대신 뭐 하셔야죠. 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어떤 협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한번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부 다 만나겠죠. 저는 둘이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봐서 어렵다고 보고요. 뭐 둘이 만나는 투샷 그림은 나오겠지만은 두 사람만 만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많이 만나신다고 해도 말려야 된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신다고 해도 뭐 그럴 일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절대 만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 그 피의자라는 분한테 이용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 순방 이후에 뭐 어떤 식으로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의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라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반응까지 묶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범죄인을 수사하는 것이 이 검찰과 경찰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과 검찰은 그러한 본연의 임무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적이다. 누구의 정적입니까? 그게 본인을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은 적폐 수사고 상대방이 하면은 정적 탄압이냐. 사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로 비판해왔던 내로남불식의 이러한 좀 행태다. 자, 먼저 정적 제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이 수사의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민주당,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당 탄압,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 뭐 이런 지금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이콜 민주당, 예.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 이콜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무엇이라도. 비판도 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거는 곧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이며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그 지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개딸 이런 분들 네. 말고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되게 그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최근에 검찰 하는 걸 보면은요, 검찰이 시나리오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법무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있겠죠. 예. 근데 뭐 그 두 사람은 우리는 개별 사건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법률적인 지휘 얘기만 계속 할 테니까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근에 하여튼 추석 전후 해가지고 쭉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의 시나리오를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첫 번째로 부인부터 먼저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9일이 공소시효 선거법이니까 선거법 공소시효 전에 3개를 경찰이 보내서 그중에서 2개를 기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개가 김문기를 안다는 부분하고 백현동 협박 부분이니까 이건 확실한 거 2개를 뭔가 증언 내지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로는 쉬운 사건부터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성남 FC 문제하고 백현동 문제를 지금 수사를 급진전시킨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어려운 사건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사건으로 이제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은 뭔가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가는구나. 어떻게든지 간에 이 페이스와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감지를 한 거고요. 지금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리고 물밑에서 보도되지 않는 내용들로 물밑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방송에서 제가 옮기기가 어렵습니다만 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사건은 이제 물 수면 위로 올라올 때를 기다리는 방법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 이제 9월, 10월이 굉장히 시끄러운 가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대응해야 될 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앞서 말씀하신 그 쉬운 사건이라는 거는 뭐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됐던 그런 사건인가요? 성남 FC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경찰에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성남지청에서 그 수사 기록을 놓고 지청장하고 차장검사가 대판 싸운 겁니다. 네. 그래서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작년 말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압수수색을 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성남 FC는 이제 쉬운 사건이 된 거고요. 백현동 그 아파트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별로 사례가 없는 인허가예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수사 자체가 굉장히 쉬운 수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이 성남시청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쉬운 수사예요. 그래서 이 2 사건은 거의 수사가 마무리됐고 끝났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확실하기 위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성남FC 후원금 사건 같은 경우에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이 이제 문제죠. 네. 그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슷한 경우에 기소가 돼서 실형까지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세게 붙을 거예요. 네. 굉장히 세게 붙긴 할 텐데 검찰로서는 선례가 있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기소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찰한테 추가 조사 필요 없이 넘겨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제3자 뇌물죄, 뇌물공여죄를 가지고 기소 의견을 붙여서 보낸 거지. 네.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제가 만주 변호사 출신으로서 얘기하면은 도저히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제3자 뇌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예. 없는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3자 뇌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경제 공동체라는 걸 엮어가지고 사실은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는 이런 사례가 지금 나와 버렸어요. 이미 판례가. 그러면 지금 그 이 성남 FC 사건은요 경제 공동체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훨씬 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의 구단주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제3자 뇌물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쉽게 그 혐의가 인정되기가 쉽고 사실은 그 기소돼서 처벌받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이 사건은. 그다음에 경찰에서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이 자금의 흐름은 수사의 기본입니다. 예.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 그거를 그때 당시에 성남지청장인 박은정 검사 지청장하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 김오수인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당시 이 사건을 왜 막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막았는지 이게 분명히 대검에서 수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될 거라고 보고요.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이게 뭐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테고 또 반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특검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 얘기도 가끔 나오던데. 글쎄,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법률적 대응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법률적 대응은 민주당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가 아니고 이재명 개인이 네. 이건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 부분은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대응은 대응대로 하고 예. 정치적 대응도 이 봐가면서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막 받아치는 것은 저는 잘못하면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대응에서 가끔 그런 걸 잘 읽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응이 잘못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잘못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가 있죠. 지금 하는 대응 중에 뭐 탄핵 이런 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탄핵을 하려면은요. 탄핵은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당시 야당이 받은 그 역풍은요. 역대급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룹 띵킹 해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한다 그러면서 갔잖아요. 갔다가 그런 망신을 당하고 당이 그냥 얼마나 쪼그라들었게요. 그러니까 그 탄핵이라는 건 물론 우리가 두 번의 경험이 있고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고 그래서 경험은 있지만 예. 탄핵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함부로 가는 결정은 아닙니다. 이런 탄핵 이야기 나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이재명 이제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협박하는 거일 수가 있죠. 민주당 쪽에서 계속 탄핵 얘기를 흐르면서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지금 깔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수사하면 안 돼. 네. 내지는 우리 말 들어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국민들께서 다 이미 아신다는 게 저는 여기 이 사건의 모든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대선을 겪으면서요. 네. 그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카드 그걸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소고기 뭐 이거 다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뭐 아무리 정적 제거 내지는 별 프레임을 다 얘기를 해도 그건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예. 최근에 뭐 이재명 그 대표한테 뭐 돈 받은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얘기해봤자 네. 저희는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도 안 받으셨다. 그 지점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언론인들도 동의하신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돼서 처벌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 지점을 저런 식으로 마치 장난하는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거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예. 그 이재명 대표로 인한 모든 네. 후유증을 지금 감내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정미경 최고위원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목소리 힘이 조금 빠질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번에 워낙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예. 국민의힘 얘기 해볼 텐데 지금 가처분 신청이 28일 이후에 결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미뤄진 거는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일장일단이 있죠. 아마 틀림없이 시간을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지금 벌었잖아요. 네. 2주를 벌었기 때문에
사태를 급진전시키려고 할 겁니다. 뭐 전당대회 관련된 막 일정도 잡고 뭐 별 일정들 다 잡아놓고 뭐 하겠죠. 그걸 노리고 이제 뭐 이 연기 신청을 한 거고요.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어저께 있었던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핵심이거든요. 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원 당규 개정이 맞냐 틀리냐 뭐 그 부분이니까요. 네. 그 28일 날 할 4차 지금 그 정진석 비대위가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는 이거의 종속적인 네. 결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어저께 신문으로 해서 가처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지 않았나 싶어요. 아, 이미 네. 결론이 거의 나왔을 수도 있다. 결론은 나왔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국힘당이 굉장히 오만한 행보를 보이잖아요. 판사한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을 넘지 말라고 선을 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어저께 그게 아마 지적을 받았는지 어저께 오후부터는 조금 발언 수위가 낮아지고 얌전해졌더라고요. 예. 그러나 하여튼 이 국힘당은 지금 오만하게 행보를 하고 법원의 그 1차 결정문에 대해서 그래? 그럼 법원 결정문에 맞게 우리가 고쳐줄게 해서 지금 막 두드려 맞춰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판사가 내린 1차 결정문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사법 소극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결정문을 통해서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사가 그 논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결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빤한데 그러나 판사가 이제 얼마나 배짱과 배심이 있는 사람이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이 2주일 동안 될 거거든요. 예. 이걸 판사가 감내할 수 있는 배심과 배짱이 있는 거냐.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고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의 영역에서는 사실 모든 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수를 이제 가지고 그 처리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법적인 영역으로 정치가 들어오는 순간은 그 법은 정치를 봐주질 않는 거예요. 법의 그 판단, 그 잣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은요. 결국은 당원을 고치고 마지막에 그 절차가요. 전당대회에서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관행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기 예. 때문에 추후에 일어나는 전당대회에서 그냥 추인하는 형식으로 그냥 다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이거를 그냥 나중에 우리 추인하겠습니다. 그거를 인정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그거를 그 절차를 다 밟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네. 결과적으로 이것도 또 판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냐. 예. 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도 법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향후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이제 28일에 뭐 가동이 되는데 한 28일이라고 옷만 띄우다가 갑자기 무슨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일 연다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예.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정진석 부의장 하면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장모가 10원 한 푼 받은 적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자기가 들었다고. 윤 대통령이 어디서 장모가 10원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문제죠. 일단 내일로 예정됐던 경찰 출석은 연기 요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시간이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당에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8일이 왜 이렇게 겹치게 됐느냐 윤리위하고 신문하고 네. 그거 가지고 얘기하더니 그건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분명한 게 결정 주체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나마 경찰 그것을 16일 날 얘기를 하다가
이 좀 신청 사건이 좀 끝나고 나면 가처분 결정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윤리위도 어떻게 될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확실한 거는 28일 날 두 사건을 함께 심리를 해서 결론이 28일 오후 이후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없을 때 사고를 많이 치더라. 그런데 그건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개연성으로 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저는 법원 결정을 봐야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8일에 윤리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추가 징계를 해서 제명 조치를 내리고 그럼 당원 자격이 없어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처분을 좀 의미 없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한 건데 근데 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단추가 옷 예. 단추가 왜 잘못 끼어지면 그 다음 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처음부터 제대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와버린 거죠, 사실.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윤리위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수사 결과를 다 보고 윤리위에서 하는 게 맞다. 네네. 이 상식적인 거를 지키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해버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났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윤리위에서 만약에 또 뭔가 제명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 이준석 대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걸 가처분을 걸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계속 무슨 결정에 가처분 이것만 하다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통령의 동력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여당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이 자꾸 멀어져 가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틀린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는 뭐 건널 수 너무 없는 멀리 왔죠. 강을 너무 네. 몇 개를 건너가지고 노리턴입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매기도 힘든 상황. 이제는 그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제는 좀 뭔가 누군가가 나서서 결단을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넘었다고 보시나요? 예. 이제 너무 많이 와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가족이에요. 이혼 사건이라든가 왜 재산 분쟁, 가족들 간의 분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화해하다가 안 됐을 때 법적인 분쟁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손을 못 씁니다. 결국은 법의 판단에 의해서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그 밥상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태가 되게 안 좋았던 거죠. 이 미래에 이 어떤 결과가 네, 일어날지 조금 힘들어 보이셨다 보이니까. 정도로 순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지금 조금 힘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이 원내대표 선출 이 얘기를 두고도 오늘 오전에 윤상현 의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새 원내대표 선출을 미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당에서는 아마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 뭐 추대론 얘기도 나오고 또 각자 또 나가실 분도 계시고 막 이게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이 가처분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또 지금 이 비대위가 어떻게 될지가 뻔히 눈에 불 보듯이 보이니까 네. 그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지켜보자.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 바둑돌을 둬야지. 네. 그렇지 않고 막 성급하게 막 뒀다가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그거 혼란을 수습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또 그런 또 충심 어린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윤상현 의원이 보기에도 뭔가 지도가 좀 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부터 잘못된 데다가 계속 악수에 악수를 거듭해서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처분 2차 가처분 결정을 보고요. 예.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뭐 전당대회를 열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위로 다시 돌아가는 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거긴 한데. 아니 지금 1차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최고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못 하겠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정치적 타결을 해야죠. 그러나 그 1차 가처분 결정은 이미 기록으로서 문건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1차 가처분 결정문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죠. 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답변을 하고 계시는 최고위원님 마음이 많이 좀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신경민 의원님 얼굴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많이 좀 마음이 안 좋으시죠?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사실 저는 그 좀 예측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정진석 그 위원장이 이번에 출정식 당시에 일화를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이 아니죠. 어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예, 어제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 전 대표가 처음부터 윤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 뭐 사실관계를 일단 잘 알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그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그 당시 또 지금도 공개된 비밀 아닌가요? 공개된 비밀이요. 공개된 비밀이요. 그 원내대표를 어쨌든 19일 날 뽑는 절차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어쨌든 뭐 뽑는다고 했으니까 뽑긴 뽑을 것 같은데 누가 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누구가 다 나오시는지 일단 그 말씀 선언을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요. 이용호 의원만 있긴 하죠. 네. 뭐 근데 하마평은 좀 많으니까요. 예,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선수를 좀 높여서 잡는 건 아무래도 그 직무대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가처분이 이게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과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사실 이제 원내대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서 아마 이번에는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인물이 오르게 될지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을 발의를 했고요.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민주당의 이 개정안 발의는 헌법 체계 파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께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잘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감사원이 뭐 해서 결론을 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사실 역대 정권 교체기에 보면 감사원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느냐라는 것이 항상 문제였고 이번 정권 교체에서도 유감 없이 감사원이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고 오늘 또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그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본떠서 국회로 가지고 오자 하는 네. 논의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요, 그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각 적폐청산위원회를 각 부처에 하고요, 감사원을 동원해서 다 그거 했어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무슨 짓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겁먹고 지금 저런 얘기 하는 건데 그들의 속내는 사실 민주당의 속내는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재명 수사 방지법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게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 없다. 그럴 리는 아니 그러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감사원 뭐 정치 개입 금지법이라는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구고 헌법기관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 좀 휘둘리는 건 왜 그래 그럴까요? 지금 감사원이 그렇지 않은 지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건 문재인도 아니고 그 한참 전에 정권 때부터 그래 왔어요. 근데 감사원을 그냥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존중을 해주는 척한 거죠. 근데 실체는 감사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모두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미국 제도를 한번 차용해 보자 그러는 거죠. 근데 네. 그건 미국 제도는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감사원장으로 되면은요 거의 종신직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감사원장은 그냥 특별히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